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KF-21 전투기, 무장 비행의 우수한 성능에 세계가 놀랐다. 인리. 갑자기 송금 및 조종사 2명을 긴급히 한국에 파견. KF-21C 제5호기는 경남 사천제 사물연 비행장에서 이륙해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비행은 공군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 KC-332 비행 중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 연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급유 시 조종에 미치는 영향성, 급유기와의 연결 및 분리 안정성 등 공중에서의 급유 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확인했다. 공중급유 능력은 현대 전투기가 보유해야 할 필수 기능으로 꼽힌다. 작전 반경 및 운용 시간을 확장하고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거나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다.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KF-21의 경우 1회 공중급유로 최소 약 50% 이상의 작전 반경 증대가 예상된다. 3월 1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체 5호기가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KF-21 공중급유 시험은 2025년 3월까지 약 60회 이뤄지며 다양한 고도 및 속도에서 급유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KF-21의 공중급유 비행 성공은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목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는 프로토타입이 처음 비행한 지 18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룬 최신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 일정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KF-21의 빠른 개발 일정과 추후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 전력 향상과 미래 전장 운용 성능을 갖춘 항공기로 총 사업비가 18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향상된 생존성과 우수한 후속 군수 지원 체계, 연합 합동작전, 전천후 공대공 공대지 정말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2016년 개발 착수 이후 설계와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7월에는 최초 비행을 실시했다. 2023년에는 시체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했으며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고 알스 레이더 탑재 비행 시험도 통과했다. 야간 비행도 확인했고 미터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분리, 공중 기총 발사까지 테스트를 끝냈다.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수출을 통해 FA-50의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KF-21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IS 2024에서 대중들에게 첫 비행을 공개하며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공중급유 비행시험 성공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F-21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로 수출된 FA-50의 현지 활약상과 더불어 KF-21의 공중급유 비행 성공이 더해지며 KA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KF-21은 AI, 빅데이터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져 향후 무인 전투기, UAV, 다목적 무인기, 앱,
융합된 미래형 유무인 공중전투체계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으로 6세대 전투기로의 능력 확장이 기대된다. 2. 트럼프식 종전 시동. 도널드 트럼프, 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10일, 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찾기 위한 톱다운 외교에 첫 발을 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 휴전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0일, 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틀 뒤인 지난 7일 자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유럽에 상당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두 사람은 유럽 대륙 평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 해결 논의를 위한 후속 대화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에게 잠깐이지만 영토 문제를 언급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그의 안보 참모 등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거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1200km에 이르는 전선을 그대로 둔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종전안을 구상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돈바스,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헤르손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20%가량이다. WSJ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비무장지대에 원칙적으로 나토의 유럽 회원국 병력만 주둔시키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신 미국은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깨고 재침공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통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순전히 허구라면서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주 명망 있는 미국 매체들이 내놓는 정보의 질을 잘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꼬집은 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는 건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그는 이달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EPC 정상회의에서 푸틴에게 굴복하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유럽 전체의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나토 역시 우크라이나와 같은 입장이다.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유럽 진영은 친미 포퓰리스트와 유럽 자위권 수호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당장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한 군사 예산, 인도적 지원 액수는 약 1,060억 달러, 약 148조 원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황은 더욱 격해지는 형국이다. 지난 주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고, 러시아는 북한군이 포함된 5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로 이동시켰다고 뉴욕타임스 나잇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 전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놓으려는 양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트루스 소셜에 델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 속구 IC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이 국경 차르로 2기 행정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수지 와일스 공동선대위원장의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에 이어 두 번째 고위직 인사 발표로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주요한 미국 대표부 대사로 공화당 여성 하원의원 가운데 서열 1위인 앨리스 스터파닉 40 하원의원 뉴욕이 지명됐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다. 스터파닉은 한때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된 정치인이다. 3. 트럼프 새 안보 사령탑에 반중 고립주의 왈츠 유력 트럼프 2.0 시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 11일 현지 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공화당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플로리다주 에게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모든 고위 국가안보기관 운영을 조정하며 대통령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직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의 핵심 안보 요직인 동시에 임명 시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다. 올해 50세인 왈츠는 중동과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 출신으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미국 육군과 주방위군에서 27년의 군 생활을 마쳤으며 4개의 청동 성장을 받았다. 왈츠는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에서 공직자로 활동하다 2018년에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왈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인물로 지난해 9월 폭스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미국 의회가 우크라에 백지 수표를 보내는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네토/나토에 속한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적하며 미국이 홀로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왈츠는 이달 미국 엠펄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와 러시아의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왈츠는 만약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왈츠는 또한 중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중국 태스크포스 TF로 활동하고 있다. 왈츠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활동했던 다른 안보보좌관과 달리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취임에 20일 만에 물러난 마이클 플린 이후 취임한 헬 맥마스터는 군 장성 출신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까지 언급한 강경파였다.
맥마스터의 뒤를 이은 존 볼턴은 역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북한 등 외국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후반에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선임자들과 달리 온건파로 불렸으며 2기 정부의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